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남일중학교. 그곳의 급식실엔 매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5시가 되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한 곳이 있다. 아직 학교 문도 열리지 않은 시간,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정문을 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리사 이복순 씨? 올해로 68살. 학교에서 일한 지 벌써 30해가 훌쩍 넘었다. 그녀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거리를 비집고 걸어 나와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학교 앞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른다. 배추잎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싱싱한 걸 고르고, 부부는 직접 두부 공장에서 막 건져낸 따뜻한 걸 사다 나른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노동일 수 있지만 이복순 씨에게 이 일은 그저 밥을 짓는 일이 아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건 칼로 썰고 냄비에 끓이는 재료가 아니라 그 밥을 먹고 자라는 수백 명 아이들의 얼굴이다. 급식조리실의 문을 열면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조리복이 그녀를 맞이한다. 솜씨 좋은 그녀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조리대 위에서 분주하게 오늘의 식단을 준비한다. 오늘 반찬은 생선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무생채다. 식자재 하나하나를 다듬는 손길에는 정성과 세월이 묻어있다. 복순 씨는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늘 생각한다. 이 반찬이 혹시 아이들 입에 너무 짜면 어쩌지? 요즘 날이 더우니 국은 너무 뜨겁지 않게 해야겠지. 그녀는 급식실을 단순히 일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기서 하루 세 끼를 먹고 힘을 내는 아이들이 마치 자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복순 씨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다. 어릴 적 외아들을 잃고 그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조리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잠시 일하며 마음을 달래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는 이 학교에 자신의 삶을 묻기 시작했다. 우리 애가 여기 다녔다면 친구들이랑 이 밥을 먹었겠지. 그녀는 매일 아침 도시락 한 통을 따로 준비한다. 바쁜 집안 사정으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였다. 따로 이름표도 붙이지 않은 채 교실 문 앞에 조용히 올려두고 돌아선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동료들은 그녀를 복순 어머니라 부른다. 누군가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챙기고 일이 늦어지면 조용히 남아 마무리까지 도와주는 사람. 조용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 거기에 언제나 정성 가득한 밥 한 끼를 짓는 그 모습은 학교의 숨은 심장 같은 존재였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그녀에게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라고 외친다. 그 말 한마디면 새벽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 누구는 학교에서 근무한 지 3년도 안 되어 퇴직을 고민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 손에서 나간 밥이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지요. 그녀의 이 말은 이제 학교 전체의 자부심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분위기를 뒤흔드는 인사 발령이 내려졌다. 본사에서 효율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며 파견 근무 형식으로 젊은 영양사 출신 과장 한 명이 학교에 오게 된 것이다. 그가 바로 김도윤, 33세 나이에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있고 최신 영양 이론과 위생 매뉴얼을 앞세운 혁신형 관리자였다. 첫 출근 날 말끔하게 다려진 셔츠에 광이 나는 구두, 단정히 넘긴 머리, 그리고 손에 든 태블릿은 분명 기존 급식실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김도윤 과장은 도착하자마자 급식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벽에 붙은 오래된 조리표부터 식자재 저장 방식, 조리도구 배치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이 칼은 왜 따로 관리가 안 되나요? 조리복 교체 주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재료 손질이 너무 수작업 위주입니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어요. 마치 감시관처럼 쏟아내는 말들에 조리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다. 복순 씨도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이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 과장이 유독 그녀에게만 까다롭게 군다는 데 있었다. 조리사 중 가장 연장자이자 경력도 긴 복순 씨에게는 일일이 말로 지시하기보단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이복순 씨, 지금 반찬 만드는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조리 시간 30%는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처음부터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듯 보였다. 하루는 반찬 재료를 다듬던 복순 씨의 앞에서 일부러 시계를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제가 하면 10분이면 되겠는데요. 아직도 저 방식 쓰세요? 복순 씨는 묵묵히 일만 했다. 그러나 주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동료 조리사들도 그녀를 쉴 새 없이 지적하는 과장 눈치를 보며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그녀의 존재가 마치 오래된 장식품처럼 여겨지는 듯한 분위기였다. 회의 때마다 김 과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전자식 급식 모니터링, 자동 재고 정리, 메뉴 데이터와 물론 효율은 중요했다. 하지만 그 안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말에는 늘 데이터상, 통계상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었고 정작 하루하루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생각하며 손맛으로 밥을 지어온 이복순 씨의 노력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게다가 김 과장은 복순 씨에게만 실수를 유독 크게 지적했다. 된장국의 간이 조금 세다고 하면 이래서 제가 시스템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라며 핀잔을 줬고 아이 한 명이 배식 중 반찬을 남겼다는 말에 이건 조리의 실패입니다라고 단정 지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복순 씨의 마음을 조용히 핥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상처가 된 건 김 과장이 조리실 직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 여긴 회사입니다.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요. 전 감정보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날 밤 복순 씨는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앉아 오래된 조리 일지를 펼쳤다. 거기엔 지난 30년간 해마다 바뀌는 아이들의 이름, 음식 반응, 좋아하던 메뉴, 심지어 알레르기 있는 학생까지 메모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을 짚으며 혼잣말했다. 이게 감정인가? 조리복을 벗어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복순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만드는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걸. 그러니 아무리 비효율이라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 과장의 언행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결국 폭풍 같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드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이 바로 다음 장의 시작이었다. 긴장감은 언제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김없이 아침 5시에 복순 씨는 학교에 도착했다. 시장 한켠에서 들고 온 채소 바구니엔 연두빛 상추, 무, 마늘종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엔 비닐 장갑 대신 오래된 조리용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다듬어진 재료들을 하나하나 조리대 위에 정리하고 분주한 손길로 국거리용 소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오늘의 메뉴는 아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던 차돌된장찌개와 소세지 볶음.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손끝이 무거웠고 마음속에선 불편한 기운이 계속 감돌았다. 조리실 안공기는 늘 그렇듯 바쁘고 분주했지만 요즘은 무언가가 달랐다. 김 과장이 온 뒤로 모두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작업 시간에도 말수가 줄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태블릿을 들고 조리실을 오가며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 복순 씨가 된장국을 간 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는 곧장 다가왔다. 이거 국 염도 맞춘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 아이들 반응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자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감으로 하지 말고 수치로 하시라니까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도 안 보세요?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시선은 싸늘했다. 순간
복순 씨의 손에서 국자가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을 휘저었다. 그 침묵이 김 과장의 심기를 건드렸던 걸까? 그는 대뜸 주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준비 중이던 야채 다듬는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조리하니까 급식이 늦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기준에 맞는 게 없어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복순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순 씨,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같은 말 몇 번을 반복해야 하죠? 그는 그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조리대 위에 채 썰어진 재료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보세요. 채 썰기도 균일하지 않고 무슨 수작업을 아직도 이따위로 합니까? 말을 마친 그는 손가락으로 복순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그만두세요. 주방이 순간 정지된 듯 고요해졌다. 칼질 소리도 멈췄고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허공에 떠버렸다. 함께 일하던 조리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조심스럽게 고무장갑을 벗으며 주방 밖을 바라봤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김 과장은 혼자서 씩씩거리며 조리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복순 씨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복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자를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차돌박이의 기름이 위에서 맴도는 찌개 위로 묘한 서글픔이 함께 떠올랐다. 그만두라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새겼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 순간보다 이렇게 할 거면이라는 말 안에 담긴 무시와 단정이 더 아팠다. 그녀에게 있어 이 일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골라온 재료, 아이들 입맛을 떠올리며 간 맞추는 마음, 아픈 아이가 있으면 몰래 죽을 끓여놓는 그 따뜻함까지.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비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잘려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복순 씨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오래된 슬픔, 그리고 묵직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얼어붙은 조리실 안에서 곧 복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한마디는 단지 말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지난 30해의 대답이자 조용한 반격이 될 것이었다. 그 한마디,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세요. 그 말이 공기 중을 가르고 퍼져나가자 마치 갑자기 누군가 조리실 천장을 덮은 형광등 스위치를 꺼버린 듯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뜨겁게 끓던 조리실의 열기는 식어갔고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던 반찬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아득했다. 누군가는 무심코 돌리던 믹서기의 스위치를 끄는 걸 잊었고 누군가는 당황스러워 마늘을 쥔 손을 그대로 들고 있던 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한때 웃음과 바삐 움직이는 손길들로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마치 얼음장 위를 걷는 듯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 누구도 선뜻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정중앙에 복순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직후 단 한 번도 김 과장을 쳐다보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칼자루를 고쳐쥐고 잠시 조리대 위에 놓인 깐 당근 몇 조각을 바라봤다. 날이 살짝 무뎌진 칼 끝엔 시간이 묻어 있었고 그 칼로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끼의 음식을 준비해온 자신이 떠올랐다. 그녀는 한 손으로 고무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칼을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조용한 탁 소리가 주방 안에서는 유독 크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뒤 고요를 깨뜨리기 직전에 무언가처럼 복순 씨는 허리를 천천히 펴며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방향, 정확히 김 과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마치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오래된 마음속 진실을 꺼내 보이겠다는 묵직한 의지가 담긴 시선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까지의 몇 초는 주방에 있던 모두에게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김 과장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당황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살짝 젖히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순 씨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바로 옆에서 들으면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맑고 단단한 톤이었다. 그 말 참 쉽네요. 그녀는 김 과장을 보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그만두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주방 안 직원들의 눈동자가 조금씩 그녀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일만 하던 복순 씨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저는 여기서 밥을 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고 아이들 입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두 눈으로 봐왔죠. 어느 계절에 어떤 반찬을 더 잘 먹는지도 압니다. 근데 그걸 단지 효율, 수치, 시간으로만 판단하시는군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김 과장의 얼굴은 굳어갔다.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차마 말을 끊을 수는 없었다. 복순 씨는 두 손을 조리복 앞치마에 가만히 포갠 채 마지막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과장님, 저는 지금껏 이곳을 일터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긴 제 아들이 다녔던 학교였거든요. 순간 주방 안에서 탄식인지 숨죽인 놀라움인지 모를 미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복순 씨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단단해 보였다. 아이를 잃고 너무 힘들 때 여기서 다시 살아보자 하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 아이 친구들이 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만두라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당신은 이 밥이 단지 칼로리와 시간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는 단지 질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곳에서 30년간 담아온 모든 신념과 기억이 응축된 조용한 폭발이었다. 주방 안은 여전히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김 과장의 그만두라는 말이 공기 중에 잔향처럼 퍼져 있었고 그것을 한 줄기 찬 바람처럼 뚫고 나온 복순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과장님, 저는 여길 회사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래 참고 참았던 것이 터지듯. 그러나 결코 거칠거나 날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담담한 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녀는 말끝을 잠시 물며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살짝 들었다. 눈동자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긴 제가 밥 해주던 아들애가 다니던 학교였거든요. 그 순간 주방 안의 시간이 정지된 듯한 공기가 바뀌었다.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눈을 크게 떴고 심지어 김 과장조차도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꺼낸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 애가 이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거든요. 운동도 잘 못하고 밥도 늘 조심해서 먹여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도시락을 싸줬죠. 그 애가 먹는 건 항상 제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반찬 하나하나, 국간 하나하나까지 전부요. 복순 씨는 어느새 조리대 위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 위엔 이제 막 썰던 당근 몇 조각, 그리고 소박한 된장국 냄비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걸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기는 길에 그냥 보내야 했죠. 그녀는 손을 꼭 모았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30년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아온 이야기를 지금 처음 꺼낸 것이다. 그날 이후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어요. 아이가 다니던 이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그냥 발길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학교 공고 게시판에서 조리사 모집 글을 봤어요. 그때 생각했죠. 그래, 친구들 밥이라도 내가 해주자. 우리 애는 못 먹지만 그 친구들은 내가 꼭 챙겨줘야겠다. 복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말끝을 흐리지도 않았다. 그저 묵직하게, 오롯이 담담하게 전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속엔 하나둘씩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여길 단 한 번도 일터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곳은 제 아이가 자랐고 마지막까지 숨 쉬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과장님이 보시는 그 된장국, 그 반찬 하나, 그건 저한텐 그냥 식단표에 있는 작업물이 아니에요. 그건 제 아이한테 들려주지 못한 마지막 인사이기도 하고 이 학교에 남겨진 기억에 바치는 하루하루의 기도예요. 그 말이 끝나자 주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침묵은 무거웠고 그 무게는 김 과장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복순 씨의 마지막 말이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지자 그 순간 조리실은 말 그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 속에 잠겼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칼질하던 손도, 뒤집개를 들고 있던 팔도, 심지어 조리실 한켠에서 펄펄 끓고 있던 국 냄비의 김조차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빠져나온 듯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중심에 김도윤 과장이 서 있었다. 복순 씨와 눈을 마주친 채 그는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굳어 있었다. 표정은 사라지고 입술은 굳게 다문 채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당황이나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누군가의 삶과 그 삶을 헤아려 보지 않은 채 던진 말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에서 오는 충격이었다. 제가 해주던 밥을 친구들 밥이라도 챙기고 싶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말했던 비효율, 시간 낭비, 수치와 기준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무례하며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그제야 처음으로 체감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조리실이, 이 주방이 단지 급식을 준비하는 공간이라 믿었다. 자신은 최신 매뉴얼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그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이들의 사연과 사명감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복순 씨가 말하던 그 밥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기도라는 표현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던 그는 천천히 마치 무언가에 떠밀리듯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금은 흐릿해진 시선으로 복순 씨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단 3글자였다. 그 어떤 변명도, 어떤 권위도, 어떤 지위도 그 말 앞에선 사라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그 말을 꺼낼 때 그의 두 눈에는 부끄러움이 그리고 미안함이 진심으로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조리실 안에 있던 조리사 중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이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그들이 복순 씨와 함께 일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묵묵히 버텨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어린 과장의 서툰 말과 행동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느끼고 있었다.
김 과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가볍게 느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무언가를 자꾸 되뇌었다. 마치 지금까지의 자신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인정하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선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들끓고 있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였나? 나는 이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짜 전문가는 매뉴얼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리실은 아직도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변화의 첫 시작, 한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때로는 기존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복순 씨의 옆에서부터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조리실의 아침은 이전과 달라졌다. 어느새부터인가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주방의 불이 먼저 켜졌다. 조리실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더 이상 복순 씨가 아니었다. 김도윤 과장이었다. 그는 이제 광이 나는 구두도 빳빳하게 다린 셔츠도 입지 않았다. 대신 주름진 조리복과 머리를 감싼 흰 두건을 정성껏 착용한 채 복순 씨보다 먼저 도착해 양파 껍질을 벗기고 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졌지만 주방 직원들은 서서히 눈빛으로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가 말없이 일하는 동안 조리실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 과장은 달라졌다. 이제 그는 태블릿으로 지시를 내리는 대신 직접 손을 움직이며 복순 씨가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힌 방식들을 하나하나 따라 배웠다. 된장국을 끓일 때 국간장을 넣는 타이밍, 채 썰 때 칼날을 기울이는 각도, 심지어 손에 익은 저울 없이 양념을 정확히 재는 감각까지. 그는 복순 씨 곁에서 조용히 배우고 따라하고 반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말이 줄었다. 이전처럼 시정하듯 말하던 날카로운 어투 대신 이제는 도와드릴까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될까요? 같은 조심스러운 질문만을 건넸다. 그의 말투엔 오만함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고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복순 씨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그가 일찍 출근해 채소를 다듬고 조리도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손 요즘 많이 부었어요. 묻을 땐 손에 물기 좀 묻히고 하세요. 덜 베이니까. 그 말에 김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엔 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조용한 다짐이 있었다. 주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오전에는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오후엔 메뉴 회의를 하며 웃음소리도 오갔다. 김 과장은 주 1회 영양교육 시간에 복순 씨를 초대해 아이들 앞에서 직접 조리 시연을 부탁했고 그날 아이들로부터 할머니 밥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은 복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닦았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에 정말 내려놓을까 고민했는데 그러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엔 아직 따뜻한 밥이 필요했고 진심을 알아보는 눈도 존재했다. 김 과장 역시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리더란 건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교장실 앞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다. 급식실 김도윤 과장 1학기 모범 교직원 표창 대상자 선정.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복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수상소감을 묻는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스승은 주방에서 제 손을 처음으로 잡아준 분이십니다. 그 말에 교장도 복순 씨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그날 점심 김 과장과 복순 씨는 나란히 조리실 앞에 서서 아이들이 반찬을 받고 웃으며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뜨겁고도 따뜻한 주방 한가운데서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밥을 짓고 있었다.